빌트는 김민재 우파메카노한테 5점을 주고 다이어하고 더리우트한테 2점을 주면서 완전히 개인의 역량으로 몰아갔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김민재 선수, 더리우트 선수가 뭐 이렇게 5점, 2점으로 나뉠 정도는 아니고 둘이 나란히 3점 정도 받으면 맞지 않느냐. 네, 안녕하세요. 볼리팀입니다. 오늘 김종용 기자와 함께 독일 분데스리가 첫 시즌을 마무리한 김민재 선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김민재 통기자하고 김민재 얘기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막판에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네. 저희가 막 설레발 떨면서 계속 만들고 막 이랬을 텐데,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막 했을 텐데. 사실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쾌한 출발이었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김민재 선수 커리어 최초의 좌절을 맛본 그런 시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현재 재량형이기 때문에 뭐 이게 현재 상태가 이대로 유지가 된다거나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023-2024 시즌 분데스리가 그 김민재 선수 첫 시즌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역대 최악 중에 하나죠. 네, 이 시즌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바이에른 뮌헨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독일의 여러 매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름 이제 유력한 매체로 꼽히고 있는 이제 빌트지. 네. 여기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의 시즌 전체 평점을 쫙 한번 매겼거든요. 최종 라운드 전에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층란도 빼고. 자, 요 보고 처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일단 김민재를 비롯해서 지나치게 낮은 선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어거지로 올려준 선수가 한 두엇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했죠. 전에 그 시즌 전에 김종용 기자가 키커 기자를 만났을 때도 얘기한 걸 제가 듣고 약간 놀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 사람들은 뭔가 기계적이고 뭔가 되게 이성적이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 상대 평가를,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에서는 상대적인 걸 많이 보고 특히 이제 잘하는 것보다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스포츠 매체인데 여기도 네. 솔직히 말하면 뭐 장사해야죠. 빌트 스포츠인데. 네,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이 독일 내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점을 매길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올 시즌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양은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감독은 이미 뭐 일찌감치 나가는 게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선수들 중에서 눈에 띄는 실수를 한 선수들이 집중 투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올 시즌에는 김민재 선수가 그 중심에 좀 있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뭐 김민재 선수를 집어가지고 뭐 계속 쏟아부었죠. 네. 처음에는 키커가 주로 시작했고요. 네. 나중에 이제 빌트가 가세를 했고,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그래도 잘할 수 있겠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막 때려 박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투엘 감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 매체들이 보통 이런 식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데 기자들이 본인이 축구인이 아니니까 네. 너무 세게 쓰기는 좀 주저되는 면이 있거든요. 약간 그래. 내가 볼 때 우파메카노가 좀 못한 것 같은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보다가 감독이 한마디 얹으면 네. 내 생각이 맞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막 가는 거죠. 보통 기자회견에서 네. 선수가 못한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는 감독한테 제발 맞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합법적으로 까고 많이 팝니다. 이러면서 그쵸, 물어보는 네. 건데, 투엘 감독이 맞아, 김민재가 오늘 못한 거 3가지는 이러면서 네. 길게 얘기를 하면은 기자들이 신나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못했더라도 감독들이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그게 이제 일파만파 엄청난 숫자의 기사로 양산되기 때문인데, 그렇죠. 투엘 감독이 모든 선수한테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유독 김민재 선수에 대한 질문이 올 때만 맞아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좀 몇 번 했다 보니까 네. 이렇게 평점이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조를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파메카노가 그 타겟이었어요. 물론 챔피언스리그 같은 때 워낙 큰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우파메카노가 올 시즌 김민재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전반기에 그때 월클 아니었나? 전반기에 월클은 아니고 그쪽 말로 이제 인터내셔널 클래스였는데 아무튼 센터백 중 엄청나게 1등. 그렇죠.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챔피언스리그 큰 실수하고 뭐 이러면서 후반기에는 완전히 거의 뭐 그 수비수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올 시즌 김민재 선수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처음 왔을 때 다들 더리우트하고 주전조합이다 얘기했지, 우파메카노는 아예 국내 언론들 역시도 좀 주전조합에서 배제를 했을 정도로 지난 시즌에 우파메카노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올 시즌에는 김민재 선수가 뭐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빌트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했길래 저희가 이렇게 썰을 풀고 시작을 하느냐, 이렇게 명단을 쫙 한번 보시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독일 매체 평가는 6점은 사실상 약간 번외, 그러니까 낙제점이라고 F학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점 정도를 주면은 이제 우리 대학교 학점 평점은 한 D 점 정도 되는데 5점 받은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주는데 이 순서로 A+, A, B, C, D, F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A 플러스는 뭐 이건 누구도 안 줄 수 없는 해리케인 한 명만 1점이고요. 2점도 몇 명 없고요. 5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김민재 선수가 있습니다. 김민재, 우파메카노, 뭐 데이비스, 뭐 샤샤보이 뭐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보시다시피 뭐 빌드 평점 쭉 보시면 되고 저희 볼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를 좀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5점 줬는데 저희는 3점 정도가 그래도 합당하지 않느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서희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시즌 다 끝났잖아요. 시즌 끝난 뒤에 뭔가 얘기를 하려면 시즌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근데 이제 전반기에 노예처럼 구르면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준 것에서 이제 높은 점수가 있고 후반기에 많이 뛰지도 못하고 이제 나왔을 때 좀 실점의 비밀을 제공하고 이런 거에서 낮은 점수가 있어서 이제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시즌 전체를 보면 이 정도가 맞지 않나? 한 3 정도? 이게 이제 이 정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설적으로 센터백들을 너무 노출시키는 축구를 바이에른이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센터백들에게 좀 더 명확한 뭐 디렉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콤비네이션, 그러니까 이 센터백 조합을 좀 더 뭐랄까 고시면서 짰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후반기 바이에른 수비가 좀 부진했던 것에는 감독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선수들에게 너무 박한 점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 굳이 김민재가 아니더라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빌트는 김민재 우파메카노한테 5점을 주고 다이어하고 더리우트한테 2점을 주면서 완전히 개인의 역량으로 몰아갔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사실 앞쪽에서 일단 키미가 오른쪽 풀백이 약하니까 오른쪽 풀백으로 돌렸잖아요. 키미 오른쪽 돌아가고 중앙에서 라이머하고 뭐 고레츠카, 뭐 파블로비치 이런 선수들이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 사실 좀 더 공격지향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좀 수비수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김민재 선수, 더리우트 선수가 뭐 이렇게 5점, 2점으로 나뉠 정도는 아니고 둘이 나란히 3점 정도 받으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적 어떤 공헌도 점수 같은 게 좀 있다고 보는 건데 김민재 선수가 뭐 후반기에 좀 못 뛴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바이에른 센터백 4명 중에서 제일 많이 뛰었고 제일 많은 승점을 가져왔고 전반기에 김민재가 닥주전으로 뛸 때가 오히려 바이에른이 그때도 못한다 했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후반기보다 훨씬 나았어요. 팀이 제일 좋았던 경기력과 승점 산영 능력의 시절에 김민재가 늘 주전이었던 요 얘기죠. 그렇죠. 뭐 하지만 챔피언스리그라는 굉장히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리그에서도 중요한 그러니까 빅매치에서 큰 실수가 좀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3점 이상을 주기가 쉽지 않은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깎여야죠. 어쨌든 이런 빅클럽에서는 그 뭐라 할까요? 정말 한 시즌을 상징할 수 있는 경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경기들에서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본인도 그거를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근데 저희 정재은 기자가 독점으로 인터뷰했던 것에서 나왔지만 저는 그 인터뷰 보고 굉장히 그 막힌 게 내려가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물론 받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거를 소화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음 시즌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를 엮어서 3점 이제 저희는 주기로 했고요. 나머지 센터백 3명 더리우트, 다이어, 우퍼메카노가 2점, 2점, 5점인데 이거 좀 이럴 정도인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바이에른이 3위를 했는데 센터백 2명이 특히 후반기 성적 박았는데 그때 주전으로 나왔던 2명이 어쨌든 2점씩 나눠 가진다는 건 너무 과찬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3연패하고 나서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딱 사라지고 다이어가 주전으로 확 올라간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바이에른이 진짜 쭉 잘했으면 다이어가 구세주가 맞다. 다이어는 뭐 1점, 2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뒤로 살아나는 것 같다가 다시 박았어요. 다이어 주전 나오면서부터 대진이 좋았어요. 그리고 강팀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뒤로 강팀 만나면서 다시 박았고 뒤에 이제 아마 이때 얘기를 할 텐데 다이어 선수가 뛸 동안에 실점이 오히려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한테 지나친 최고점을 주는 거는 좀 어렵다. 지금 저는 우파메카노도 좀 가혹하다 생각하는데 우파메카노 같은 경우는 김민재랑 달리 좀 누적 공헌도 이런 게 좀 없긴 해요. 자주 다쳤고 김민재보다 더 심하게 밀렸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 뭐 더리우트 등과 같은 점수를 받긴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 이 김종훈 기자가 정리용 자료를 보니까 경기당 실점률도 다이어가 압도적으로 많네.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뭐 가장 적은 것은 더리우트고. 네. 그리고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민재 선수가 우파메카노와 함께 닥주전으로 나오던 시절의 전반기 성적은 정말 좋았었기 때문에 후반기에 계속 수비 주식이 좀 바뀐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어수선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반기 모든 걸 그러니까 뭐 영화제나 이런 것도 보면 영화제랑 시기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개봉한 드라마나 영화 이런 작품들이 좀 고평가를 받잖아요. 뭐 일부러 시기 맞춰서 개봉하고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시기적으로 조금 손해를 본 느낌은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시즌 전체를 조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상기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리우트 3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종 기자하고 약간 생각이 달랐는데 저는 그래도 다이어가 포백 중에서 이 센터백 4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줄만 하지 않나. 왜냐하면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했거든. 아, 기대치가 예상보다 잘했다. 솔직히 10경기 이상 나올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너무 진짜 토트넘에서는 거의 2경기에 한 번씩 똥을 쌌었는데 거의 그런 경기가 없었어요. 개인적인 실수는. 그래서 이제 네. 포스트콜로 감독이 그냥 안 썼죠. 그렇죠. 에메르송한테 밀리고 그랬잖아요. 센터백으로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판단 미스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결정적으로 다이어가 독박을 써야 되는 실수들이 토트넘 시절에 비하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좀 줬고요. 네, 그래서 네. 저기 현지 뭐 팬 사이트 같은 데서도 이 네. 빌드 평점에서 계속 보나 봤는데 네. 김민재 우파메카노를 너무 박하게 줬다라는 말을 현지 팬들도 하고 있고 네. 현지 그 팬 칼럼 작성자가 네. 그러면서 다이어에 대해서도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대치와 돈에 비해서 잘해주는 점, 뭐 이런 점을 좀 좋게 보더라고요. 가성비는 진짜 역대급이네. 그러고 보면 아무튼 뭐 다이어 선수에 대해서는 그렇고 간단히 다른 포지션도 보면 폴백들이 솔직히 바이에른 뮌헨 올 시즌 성적 부진에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이적 시장을 잘못 보는 게 가장 크고요. 저희가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영진들이 정말 주적이었고, 네, 그래서 뭐 보낼 사람들 파바를 보내고 뭐 다 보내면서 영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나마 멀티로 수비 쓸 수 있는 스타니시치는 또 레버쿠젠 보내가지고 우승시켜버리고 네. 이렇게 되니까 이번 시즌에 오른쪽에 마즈라위도 뭐 네이션스컵 갔다 왔고 마즈라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키미가 오른쪽에 이동해서 뛰었었고 라이머도 오른쪽 알바를 그렇죠. 맡았고요. 네. 왼쪽에서는 뭐 게이루가 이번 시즌 게이루는 정말 뭐 다양한 포지션 뛰었는데 뭐 게이루 또 알폰소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 네. 다 못했고요. 특히 데이비스 같은 경우 시즌 중에 레알 마드리드 미라클설이 막 터지면서 그 즈음에 확 네. 안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포백 현이 안 좋았고 그래서 1월 이적 시장에 큰맘 먹고 그래서 갈라타사라이에서 샤샤보이라는 애를 데리고 네. 왔는데 얘는 거의 나올 때마다 못하고 부상으로 아웃되고 막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포백이 다 꺼지는 그런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됩니다. 요거 데이비스 4점 정도 낮춰도 됩니까? 아, 저희가 3으로 가져왔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낮춰도 되는데 네. 이제 첨언을 하면 네, 0.5점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 선수도 네. 좀 누적 기여도 점수 같은 거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전반기에 팀이 그래도 레버쿠젠이랑 선두 경쟁 계속 하고 있을 때 네. 김민재와 더불어서 2대 노예로 굴렀던 선수고요. 아, 그쵸. 특히 초반에 케인 왔을 때 호흡도 잘 맞았고. 네. 예. 그리고 공격 포인트가 의외로 괜찮습니다. 음. 물론 못한 경기들도 있고 밀린 경기들도 있었죠. 네. 그리고 중앙으로 좀 올라오면 고레츠카, 라이머, 파블로비치. 고레츠카가 3월인가? 4월인가? 이때 바짝 잘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었고 라이머가 저는 시즌 초반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머는 뭐 사실 기대치가 높은 선수가 아니에요. 네, 이 FA로 선수는 왔고, 뭐 예. 수비 원툴이라 열심히 해줬다. 네. 열심히 해주면 3점 받는 뭐 그런 선수고 이번 시즌 딱 그 정도 활약을 잘 해줬고 열심히 해줬고요. 뜻밖의 터진 게 이제 파블로비치인데 네. 김민재 선수에게 김민재 씨의 첫 골을 어시스트 하기도 했었고 기대 이상으로 잘한 것 때문인지 이 빌트에서는 무려 2점을 줬습니다. 네, 이제 중미 아까 풀백 네. 얘기했으니까 중미의 키미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빌트가 파블로비치 2점, 고레츠카 키미히 4점. 그러니까 네. 이것도 그 기대치 점수예요. 그렇죠. 네. 기대에 비해서 잘해준 유망주가 있으면 원래 빌트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되게 높은 점수 주잖아요. 그렇죠. 유망주 점수. 파블로비치 유망주 점수 받았고 고레츠카랑 키미히는 기대보다 못했다. 이래서 4를 확 박아버린 건데 네. 저는 뭐 키미히가 그래도 뭐 본인이 말로는 6번 나 괜찮다 했지만 네. 사실상 뭐 감독과의 어떤 위치에 대한 조율 같은 게 안 된 상태에서 헌신적으로 뛰긴 했다 생각하고 고레츠카도 공격 포인트가 리그에서만 13개인데 네.
중미가 그 정도 했고 계속 헌신적으로 뛰었고 무엇보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김윤 기자랑 분석할 때 많이 얘기했지만 다이어가 시즌 막판에 잘하는 것처럼 보인 건 이 네. 선수 덕분이 정말 많습니다. 아, 그렇죠. 고레츠카가 공격 안 올라가고 옆에 와가지고 이제 다이어 옆에서 내가 미리 치워줄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다 치워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김민재랑 할 때 그렇게 안 해줬거든요. 김민재랑 할 때 마지막 경기만 그렇게 네. 됐어요. 네, 33라운드 경기만. 그런 게 좀 맞아 들어가면 저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금 뭐 떠나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솔직히 바이에른 뮌헨급의 팀에서 나가는 거를 저는 그렇게 우선 순위로 고려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김민재가요? 네. 아유 그럴 수가 없죠. 네, 여기서 충분히 이제 적응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이고 선수들 같이 뛰는 선수들의 급도 뭐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자 그리고 이선 자원들 간단히 또 정리를 해보면 그 선수가 많습니다. 무시알라, 그나브리, 코망, 뭐 그 중간에 임대료 온 사라고사, 뭐 텔, 그리고 뮬러, 뭐 슈퍼모팅 초호대 공격수 분류한다 해도 뭐 자네까지 이제 많은데 이 선수들도 전체적으로 기복이 좀 심했고 부상도 많았고 좀 케인이 혼자 그 뭐랄까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공격 쪽에서. 시즌 내내 네. 완전히 꾸준히 잘해준 이선 자원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없었고요. 네. 일단 부상이 그나마 없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라도 해준 선수가 조금만 자잘한 부상 정도 뺀다면 무시알라 자네 정도인데 네. 무시알라는 시즌 초중반에 좀 헤맸죠. 그쵸. 그때 약간 부상이 계속 좀 크고장 부상이 있으면서 네. 들락날락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자네가 그나마 엄청 잘해서 그때 키커 월클 그쵸. 네, 네. 받기도 했었는데 전반기는 자네가 엄청났죠. 근데 네. 후반기 들어서 귀신같이 떨어졌고 10월부터 한 골도 못 넣었고요. 그래서 그 레알 마드리드전에 그때 나와서 잠깐 챔스. 네, 그걸로 약간 면피 골 하나 넣었을 때 하고 그러니까 정말 2024년에 자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메디슨급입니다. 토트넘으로 이해하시면. 앞에 반짝 뒤에 못한다. 네, 거의 뭐 그런 정도로 그런 느낌이죠. 자네가 거의 웃는 모습도 없고 왜냐면 골도 안 터지고 도움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못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전술을 엄청 타는 선수예요. 음. 네,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경기를 풀어가지는 못하고 운동 능력과 이런 툴은 정말 좋기 때문에 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감독이 잘 짜줘야 되는 선수인데 뭐 그걸 못 짜준 게 이제 길게 이어지면서 거의 뭐 사실상 라인업에서 많이 배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게 기록하고는 다르게 이 친구를 투엘 감독이 오른쪽 왼쪽을 수시로 바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아무리 뛰어난 선수를 하더라도 좀 고정된 역할이 있고 거기에 변주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인들은 헷갈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코망 부상 많았었고 네. 뭐 마티스텔이 그나마 뭐 마티스텔은 그 특 있죠 특징 교체로 나와서 승부에 별 의미 없는 골 많이 넣는 선수. 네, 그래서 네. 뭐 출장 시간당 공격 포인트는 엄청납니다. 네. 굉장히 뛰어난 슈퍼 조커에 가까웠는데 막상 이제 네가 반드시 주전으로 뛰어줘야 돼 이런 네. 경기에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나브리 역시 부상 많고 잘 못했었고 코망도 뭐 그렇고요. 네. 무시알라가 그나마 좀 꾸준히 네, 특히 자네가 네. 지면서부터 무시알라가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시즌 중반에 이제 순위 경쟁에서는 많이 힘을 그리고 이제 실어줬습니다. 다른 이선 자원들은 본인이 잘하는 걸 못하는 날은 뭐 오히려 팀에 패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그쵸. 경우도 있는데 무시할란 그렇진 않아요.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압박도 해주고 네, 탈압박이나 공 간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날도 중간은 그나마 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네. 무시할란 역시 재능이 아주 뛰어난 선수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빌트에서는 뭐 3점을 넘게 준 선수가 없고요. 저희는, 이선에서. 네 무시알라 선수에게만 2.5점을 줬습니다. 뭐 K는 저희가 긴말 안 하고 일단 뭐 레반도프스키의 그 역대급 최다골 기록은 못 깼지만 그 제가 이번에 중계하면서 보니까 레반도프스키 41골이잖아요. 네. 29경기만 네, 네, 41골 넣었더라고요. 근데 케인이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 충분히 압도적인 득점 행진을 하면서 득점왕 고지에 올랐고 하지만 무관을 끊으려고 하는데 무관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케인만큼 골을 많이 넣고 무관인 선수가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러죠. 없을 것 같아. 아무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 뭐 진짜. 기록상도 리그 득점왕, 챔스 득점왕, 유러피안 골든슈를 동시에 다 했는데 네. 무관인 선수는 역대 최초랍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축구 역사상으로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해당이 될 텐데 저렇게 커리어나 골을 많이 넣고도 프로 트로피가 없으니까 케인은 넘사벽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자, 아무튼 지금 김민재 선수에 대한 뭐 호평, 뭐 나름 이유가 있지만 너무 가혹했다는 게 저희의 이제 정리인데 아무래도 전반기 혹사에 그 아시안컵 중간에 갔다 온 게 확실히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안컵이 좀 유종의미를 거두지 못하고 좀 어수선하게 끝난 것도 어떻게 보면 만약 우승컵을 들고 왔으면은 그 어떤 좀 에너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성취감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확실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네, 뭐 김민재, 손흥민 이런 선수들은 그냥 뭐 조금 힘들다를 넘어서
완전 정신적으로 번아웃이 오지 않은 게 대단할 정도예요. 뭐 풀시즌 명단에 들어가는 몸 관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시안컵에서 중간에 그게 고생을 갔다 왔는데 그 정도의 결과와 그 뒤에 그런 후폭풍이 있었다. 사실은 멀쩡하게 리그 뛰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정신력을 생각하고 네. 김민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강인, 손흥민에 비해서는 아시안컵 경기를 하나 덜 뛰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경기 때 이미 뭐 다리에 근육이 안 좋아서 경기 중에 수시로 다리를 스트레칭하지 않으면 경기를 뛸 수 없는 그런 몸 상태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바이에른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데 레버쿠젠과의 경기에 급히 투입됐다가 3백을 썼잖아 또 갑자기 네. 뜬금없이. 그날도 보면은 레버쿠젠과 경기 도중에 아시안컵과 똑같이 계속 경기 중간중간 다리 스트레칭하면서 풀면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하지 않은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투엘 감독이 야 와봐 내 머릿속에 다 구성한 게 있거든. 사실 뭐 이쪽에 놓고 김민재 여기 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이길 거야.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팀이 주르륵 이제 3연패를 하면서 김민재가 몸 상태 굉장히 안 좋을 때 예, 약간 좀 원흉처럼 지목이 좀 돼버렸고 그 뒤로 시즌이 좀 바뀌었죠. 네. 세계선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트에서 선수들은 다 저희가 살아봤고 투엘 감독한테는 평점 4점을 줬고요. 경영진 4점을 줬는데 안 좋게 준 편인 거죠. 네. 치즈라단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런가? 이거는 아니 뭐 사면 낮은 거잖아요. 그래도 저들 입장에서는. 김민재한테 5점 줬는데 그 그러니까 이 김민재가 감독이나 경영진보다 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평가하기 맞죠. 예. 개인적으로는 투엘 감독 5점 정도가 올릴 것 같고 경영진은 저는 6점을 넘어서 저기 땅 파가지고 아래쪽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경영진 말아먹은 시즌 아닙니까? 까놓고. 말아먹은 시즌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야 그래도 해리케인 잘 데려온 거 아니야? 어쩌고 할 수 있지만 해리케인 뭐 잘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돈 다 주고 데려왔지. 그리고 다이어도 와서 터진 거지 사실 이게 논리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해리케인 데려온 다음에 해리케인을 데려왔으면 윈나우로 딱 맞춰줘야 돼요. 네. 근데 투엘 감독이랑 뭐 기싸움을 했는지 플랜을 잘못 짰는지 모르겠지만 수비진 엉망.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많이들 잊어버리셨겠지만 팔리냐 영입 실패가 맞다. 그것만으로도 2점은 깎습니다. 네. 네. 그것만 해줬으면 투엘 감독이 나 대충 해 이럴 리 없었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뭐 등등.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사샤보이 팔리가 같은 있었으면 많이 달랐겠다. 그렇죠. 그리고 1월 달에 아까 얘기했던 사샤보이를 비롯한 그런 무브들 네. 사라고사 급히 이제 네. 원래 저 천체 데려올때 급히 데려온 거 이런 모든 무브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보드진이 이제 좀 크게 네. 말아먹은 시즌에 가깝고 투엘 감독은 이제 막판 챔스에서 보여준 좀 총명함 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트 평점은 34라운드 하기 전에 나왔거든요. 네. 34라운드에서 투엘 감독이 저기서 대충 짜고 나와가지고 결국 3위로 떨어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더 깎이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지금 이 그 경영진의 실패에 대해서 저는 특히 이제 시즌 도중에 좀비 감독 만들었잖아요. 저는 좀 독일의 그 문화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내보낼 거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가든가 왜 발표를 하고 곧 나갈 감독인 채로 시즌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이 이제 선수도 그렇고 네. 예, 뭐 보스만을 발동하면 미리미리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사실은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프로답게 끝까지 열심히 해주길 바래.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좋은 경우였던 게 레반도프스키가 프리로 도르트문트에서 바이에른 갈 때 끝까지 프로답게 하고 갔다. 이런 좋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투엘 감독은 아니었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일단 뭐 안 좋은 그 결말에 도달을 했고 2위도 아니고 3위로 떨어졌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바이에른 뮌헨 얘기 다 했고 다음 시즌에 김민재 선수 입지는 어떻겠냐.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저는 어쨌든 이 팀에 남아가지고 당연히 승부를 걸어야 되고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전제 어떤 감독이 올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일단 가상일 수밖에 없는데 퇴짜왕 네. 바이에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없이 많은 감독이 까이고 있고 아직도 저희가 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까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근데 뭐 솔직히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바이에른 뮌헨에 있는 선수들의 레벨은 약간 취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와도 사실 주장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재 선수의 다음 시즌? 일단 두 걸씩으로 얘기하면 김민재 선수 입지 다음 시즌에 다시 빠르게 상승할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를 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술적으로 네. 다음 감독이 누가 되든 수비 라인을 뒤로 내린 거를 전제로 전술을 구상하는 사람이 바이에른에 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대충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 온다 해도
그래도 생애 최초로 라인을 올리고 경기를 해야 되지. 네. 내리는 걸 전제로 팀을 짤 리가 없다. 무리뉴가 오지 않는 이상. 무리뉴도 올리고 시작할 겁니다. 진짜. 무리뉴가 온다 하더라도. 무리뉴도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비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예, 뭐 이런 팀에 오면 무조건 올려야 되고 투엘 감독이 라인 내리는 축구를 선호한다는 것도 이번 시즌 바이에른 중에서 후반기만 놓고 한 얘기지 전반기에 올렸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감독 잘리는 게 결정이 되고 나서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전반기랑 통틀어서 얘기한다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전반기 때 라인 높였을 때 그 욕 먹는 김민재 우파메카노 조합이 닭주전이었을 때가 오히려 그때는 진짜 나쁘다 생각했지만 네. 경기력과 결과 모두 더 좋았습니다. 아, 지금보다 훨씬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든 바이에른 같은 팀에서 무조건 올리고 해야 된다. 또 극단적으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레버쿠젠과의 경기를 들 수 있는데 첫 경기. 네. 네. 레버쿠젠과 리그에서 이제 두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전반기에 김민재, 우파메카노 센터백에 놓고 라인 올리고 했을 때 거의 이길 뻔했습니다. 그러다 2대2로 비겼거든요. 후반기에 라인 내리고 3백 놓고 했더니 0대3으로 졌죠. 오히려 강팀 대 강팀의 경기에서 라인 내리고 하면은 카운터 잘 맞고요. 특히 분데스리가는 그런 거 잘 공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크게 드러났던 게 이번 시즌 말로 오면 올수록 네. 아스날은 어떻게 막아요. 하지만 리그에서 한 중위권 정도 되는 팀들이 자꾸 바이에른 뒤로 공격해가지고 골 넣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올리고 완성도를 높이는 게 낫지 내린다고 답이 되는 리그가 아니다. 그리고 김민재 우파메카노를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축구를 해야 되는 팀인데.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새 감독이 누가 되든 다시 그런 축구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우파메카노 얘기를 간단히 좀 얹으면 왜냐면 김민재 파트너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난 시즌에 거의 패급 취급 받고 올 시즌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 내에서는 입지가 굳건하다고 보시는 거죠. 계속 뭐 썰들은 많이 나오는데. 굳건보다는 네. 그러니까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이거 김민재 선수랑도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엮인 얘기예요. 현지 매체들이나 한국에서 이제 패급 취급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레드불 쪽, 네. 뭐 레드불 짤츠부르크를 비롯한 그 레드불 계열 감독이 올 경우 오히려 현재 있는 센터백 중에서 우파메카노가 제일 중용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소한 제가 들은 정보인데 왜냐하면 그 레드불 쪽 사람들은 원체 우파메카노에 대한 평가가 높아요. 그리고 우파메카노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라인을 높이고 축구를 하는 걸 늘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쪽 그런 문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라이프치히 경기 보시면 압니다. 네. 네.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1옵션, 김민재 2옵션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이 둘을 동시에 쓰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활동 반경 넓은 센터백 1명, 안정적인 선수 1명 이러고 싶으면 뭐 더리우트 우파가 선발 옵션이고 김민재가 거기 들어가기에 경쟁을 해야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 안에서의 평가는 많이 다른 경우가 많다. 네. 이런 얘기고 이미 바이에른이 접촉해봤다가 까였다고 거의 공식적으로 나온 감독이 3명 있는데 네. 그중에 둘이 레드불 쪽이었습니다. 네. 네. 일단 알론소는 아니지만 네. 나겔스만 랑닉이 그랬죠. 그렇죠. 독일 대표팀 남기로 했고 오스트리아 대표팀 남기로 네. 했고. 뭐 이들 중에 하나가 왔으면 아마 김민재 우파 뭐 이런 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파를 뭐 이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레드불 쪽 감독이 여전히 누구든 올 수 있어요. 예, 독일 쪽은 그쪽에서 배출한 괜찮은 감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파메카노 입지도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우파나 더리우트 둘 중에 하나는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무게감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많죠. 네. 이미 많습니다.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네, 그래서 네. 레드불 계열 중에서 현재 바이에른 올 수도 있다고 거론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살짝 맞아서 몇 명 안 남았잖아요. 네. 로고 슈미트 정도 있거든요. 베이징. 네, 근데 이 사람이 바이에른 입장에서 성에 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성에 찰 사람들은 다 놓쳤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올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레드불 계열이지만 특이하게 우파보다 김민재를 좋아할 사람이죠. 김민재를 이미 써봤고 그쵸. 뭐 PSV 에인토벤이나 이런 데로 김민재 영입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고 심지어 저를 통해서 이제 기사가 나간 적도 네, 이렇게 왔어요. 네. 네. 제가 김민재 사고 싶다고. 그 정도라서 김민재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정도라서 뭐 가능성 좀 낮지만 뭐 아무튼 통합해서 말하면 이렇게 라인 올리는 감독이 아마도 올 확률이 더 높고 그럴 경우에 김민재와 우파의 입지는 다시 높은 상태에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엘이 뭐 잔류 뭐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떠나게 됐고 투엘이 떠나고 새 감독이 오면 판이 완전히 다시 짜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확히 아직 결정 안 하지만 스타니치도 바이에른 돌아올 거고 그러니까 수비진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김민재 선수에겐 저는 경쟁력이 있다. 다음 시즌 더 기대가 된다. 또 바이에른 뮌헨 정도의 팀이 3위를 했다는 것은 또 굉장한 투자를 기대할 수도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아 그렇죠. 네. 그
좀 패닉바이 네. 예, 뭐 그런 거. 좀 기대를 보다. 전에 그 마지막 우승 못했을 때 하비 마르티네스요? 네, 그때 분데스리가 최고액 들여가지고 데리고 와서 당시 4천만 유로였는데. 네, 그때 하인케스 감독 시절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분위기도 바꾸고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성적을 끌어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아무튼 기대가 되는 시즌이고요. 계속 김민재 선수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인터뷰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믿고 박수 쳐주면 다시 또 올라갈 선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김민재 선수 2023-24 시즌 간단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